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이슈 콕톡 시작하겠습니다. 7월 FOMC 회의를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엔 경제연구소 곽수종 소장과 함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세계 경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에 대해서 심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논쟁이 뜨겁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여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 반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나 이전 정부 관계자들은 심각한 침체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저도 지금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제 견해를 여쭤보시면 네. 저는 약간 엘렌 의장 쪽으로 좀 의견을 같이 한다.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표상으로도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완전히 진입했다라고는 아직 볼 수 없고요. 고용률도 실업률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도 둔화는 되었지만 마이너스는 아직 안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강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옛날 그린스펀이나 폴 보커 의장처럼 걱정할 거 없다, 필요하면 내 돈 다 뿌려버릴게, 내지는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네. 그래도 옐렌 의장이 재무장관이 되면서 과거의 연준 경험을 미추어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루비니 교수가 비록 닥터 둠으로서 예지력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됐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서프라임 위기가 날 정도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청문회가 서프라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서프라임 위기가 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저도 삼성에다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고 2006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루비니 교수가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의 경고등이 켜진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경고등이 정말 앰뷸런스에 사이렌이 울릴 정도로까지 가느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세계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한 바 이유는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옐렌 의장 쪽의 생각과 좀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옐런과 이런 루비니 교수와 이렇게 엇갈리는 시선은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건가요? 엇갈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9.1 6월 달에 9.1%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4.7 그런데 제가 볼 땐 체감 물가는 10%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장을 보러 직접 다니지만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고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들이 상당히 오른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한쪽은 잡을 수 있다, 또 한쪽은 이거 잡기 어려울 걸, 잡으려면 아마 금리를 상당히 올려야 될 걸, 그럼 전체적인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클 걸, 아마 금리 올리면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주식 시장 같은 이런 시장에서의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거든. 네. 이거 어떻게 막을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 네. 옐렌 의장 쪽의 생각은 이 인플레이션은 말이야, 2008년부터 우리가 서프라임 위기를 경험했잖아. 그때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 연준이. 그때 푼 돈이 한 11조 2천억 달러 돼.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이 덮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는 바람에 이게 가뜩이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가는 미국 달러화에 풀린 내용을 조금 거두어드리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만간에 아마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동계월, 그러니까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이유는 유엔이 중재를 했지만 곡물 수출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오펙 석유 증산 이야기를 해서 확답은 못 받았지만 미국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안정이 되면 미국 연준이 풀어놓은 돈만 제대로 걸어들이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 않겠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옐런 의장 말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박사님은 옐런 의장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우선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렵다. 둔화가 된 건 맞지만 침체는 네. 논하기 어렵고 우리가 어렵게 보는 그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끝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흡수를 하게 되면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조금 돌려서 경기 침체를 논하게 된 여기까지 온 이유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이어진 연결고리가 경기 침체 그림자를 좀 몰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한 뒤에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재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고물가의 근본적 배경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인플레 흐름은 그래도 좀 지속이 꽤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요인은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미 연준이 돈을 왕창 풀어버렸어요. 네. 2008년부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값은 상대적으로 오르죠. 비싸지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두 가지가 촉발이 됐어요. 하나는 유가가 상당히 올라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또 요인이 존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또 올라가고 있고 한 서너 가지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곡물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값이 다 반영이 돼야 되니까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돈 가치,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물건값이 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 요인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수요가 땡겨서 올리는 물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많이 되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되니까 디맨드가 풀하잖아요. 네. 수요가 잡아 당기잖아요, 물가를. 그래서 발생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비용 상승 효과거죠. 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체인이 다 막히진 않았죠. 상당히 막혀 있다. 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일주일이면 배송이 되는 물건이 한 달, 석 달 걸려서 배송이 되고 있으니 이게 생산을 해도 제대로 재고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물건이 제대로 전달이 못 되는 상태니까 물건값은 올라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딜러샵에 자동차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새 차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중고가가 그렇죠. 올라가죠. 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지인이 소나타를 갖고 있었는데 한 5년을 타서 10만 마일 정도 뛰었는데 네. $10,000 정도에 팔았거든요. 중고차 가격으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물가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사슬의 막힘, 그다음에 유가가 또 올라 버리니까 네. 모든 제품들이 컴퓨터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대부분 뭐 목재지만 플라스틱, 알루미늄 플라스틱 제품들은 석유에서 추출한 물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또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08년부터 한 11조 2천억 달러 가량을 미 연준과 재무부가 돈을 풀어버렸단 말이죠. 미국만 돈을 풀었으면 더 큰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고 세계 각국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또 서프라임 위기 때 돈을 같이 많이 풀었죠. 그 덕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조금은 완충 효과를 받아서 다행이지, 네. 미국만 돈을 풀었다 그러면 달러화 가치는 더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하실 게 생길 거예요. 아니,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환율은 왜 저렇게 오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나빠갖고 외양간에 염소를 키우는 외양간에 불을 확 질러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염소까지 타 죽으면 저 우유를 제가 못 받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황급히 염소를 끄집어내려고 이제 뛰어드는 격이 돼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많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돈을 풀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 이걸 어느 정도 잡아 당겨야 되겠다. 이제 조금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 뭐냐? 금리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가는 과정을 놓고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언론들에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둘기파, 매파가 존재한다. 네. 그럼 매파들은 야 이거 1% 올려야 돼, 0.75 올려야 돼, 막 올려 이러는 거고 비둘기파는 아니야 잠깐만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올리자. 이제 이 의견이 또 연준 안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식시장도 아까 그 종가 시황을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미국에서 과연 금리를 올리는 패턴이 지금과 같이 0.75%로 계속 가야 돼라는 입장이 세질지 네. 아니면 캔자스시티 연준은행장 존 에스터처럼 천천히 가자. 지금 안 그러면 이 불씨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꺼지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원인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고유가, 고물가, 고원자재 이런 것들은 팬데믹 현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으킨 측면이 있지만 네. 원천적인 발원지는 아니다. 원천적인 발원지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놓은 데서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자산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버블이 터지니 많이 하는 네.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공급 체인 악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급난이 여기저기 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려 있는 그 유동성 장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그게 더 원천적인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연준이 어쨌든 지금 뭐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좀 내비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가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긴축의 강도가 더욱 세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산 시장에서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긴축이 오면 이 버블이 꺼질까 봐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쓸 수 있는 긴축 외에 다른 카드는 혹시 없을까요? 이제 방송이 시간이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버블이냐, 자산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그 문제부터 사실은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풀렸으니 네. 돈이 많이 풀어놨으니 이 돈이 어디로 몰렸을까? 주식시장과 몰렸죠. 부동산 시장으로 네. 갔겠지.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냐 아니야 이건 적당한 가격이냐 다 물어보면 다들 아니 팬데믹 상황 동안에 35,000, 36,000을 찍은 게 이건 정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버블이 있을 거다. 그러면 전부 다가 버블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이 버블이냐 이제 다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풀어놓은 것이 결국은 저금리 현상과 함께 어떤 자산 시장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느냐. 자, 금리가 낮고 돈은 많이 풀렸으니 이왕이면 집 하나 더 가질까? 세컨하우스, 서드하우스를 고민했을 거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호황을 누렸을 거고 리모델링 시장, 재건축 시장도 상당히 호황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제가 2018년부터 챔프만 박사의 그 Jaws of Death라고 하는 죽음의 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메가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언젠가는 악의 입처럼 생겨서 죽음의 턱이니까 확 닫아버리면 맞나요? 그렇죠. 주식이 훅 떨어진다는 네.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나 다 예측을 했는데 그건 예측 기간이 2019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202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조금 늦게 왔지만 주식시장이 2007년도 14,000 다우가 찍고 36,000까지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에 갔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냐를 놓고 보면 아마 염치가 있으면 정상적이다라고 말은 못했을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동안에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때 3조가량 손실을 본 투자은행들이 이 돈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도 시키고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효과를 봤다? 자산 증식의 그 덕을 봤다라고 이해를 된다면 네. 개인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 주식의 80%를 상위 10% 소득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 있어요. 갯놀이 아시죠? 갯놀이 해보셨나요? 갯놀이요? 개놀이, 개. 개놀이. 예. 개놀이. 개돈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뭔지 압니다. 알죠? 모아서 타 먹는 거. 그렇죠. 네. 그 낙찰개라는 것도 있죠. 낙찰개 처음 낙찰개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네. 예. 그걸 영어로 머니 게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갯놀이 한다라는 거를 머니 게임인데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었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친구예요. 좀 그럼 사요. 그러면 돈이 가격이 도는 올라요. 거군요. 그렇죠.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올리는 결국은 것. 누가
제일 마지막에 막차를 타서 그 홀딱 바가지를 뒤집어 쓰느냐 방송용어로 정확하지 모르는데 그 게임을 혹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해온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측면의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과연 자산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기에는 뭔가 머니 게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미 연준이 저런 머니 게임의 피해자가 자칫 잘못하면 401k 연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일부 서민들, 주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갯놀이, 머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지금 뭐 전기 자동차에다가 NFT에다가 메타버스에다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방화벽 설치를 하는 취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뭐 그 올라간 그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오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유동성 장세가 불러온 버블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게 참 네. 어디에서 이제 그 폭탄이 터질 것인가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지고 이 시장과 지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봐야 할지. 글쎄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버텨낼 좀 체력이 있다고 봐야 할지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확률상으로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두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될 것이냐 그 시기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팬데믹의 문제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뉴질랜드 쪽에서는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7차 파동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닥을 잡아간다면 돈 많이 풀린 것만 제대로 잡아낸다면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만 빨리 복원이 된다면 세계 경제는 다시 바운스백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에서 라이브 캣 바운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냐 그러면 미국의 많은 예측기관들이 2023년 상반기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시나리오입니다. 2022년 동계월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보고 그다음에 팬데믹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7차, 8차 파동이 심각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정이 상당히 강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된 야기된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시간 텀을 가지고 회복이 될 시간을 가진다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경제가 반등될 수 있다라는 저는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을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팬데믹 이 두 가지가 돈이 많이 풀린 것과 같이 맞물려서 만약에 계속 돌아버린다면 이거는 이제 토네이도, 소위 말하면 허리케인, 강도 4가 될지 5가 될지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보통 우리가 태풍이 허리케인이 온다, 강도 5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방향이 바뀌면서 좀 얕아지기도 하잖아요. 5가 3으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은 제로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으되 그 가능성보다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과 경제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박사님의 그 이론을 뒷받침하려면 이제 전쟁이 우선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좀 끝나야 되고 또 팬데믹도 조금 일단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하고 뭐 원숭이 두창에 대한 뭐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불안감이 좀 있는데 어쨌든 2023년 상반기부터 6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하반기에 가면은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사례를 좀 봤을 때는 우선은 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공급망 쇼크가 있었고 현재도 코로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붕괴가 가장 큰 문제로 좀 보이는데 공급망과 글로벌 경제 연결고리에 대해서 워낙 설명을 좀 쉽게 잘해 주시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려 주셨던 1970년대
초반에 3년, 4년, 5년 1차 오일 쇼크와 79년, 80년, 81년 2차 오일 쇼크 기간 동안의 오일 쇼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플라이 샥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든 아니면 이란 혁명에 의해서 났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물가 생산품의 원료가 되고 있는 유가가 뛰면서 발생했던 충격이죠. 이때는 뭐 돈을 풀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사전에. 그 사후적으로 돈을 풀기를 시작을 했죠. 물가가 뛰니까 금리를 조아버리고 금리를 그때 볼커 의장이 20%까지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돈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20%까지 올렸다 그러면 그 당시 물가 잡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돈이 풀려 있는 데다가 유가나 곡물 가격이 뛰어버리니까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파 입장에서는 79년도 카터가 왜 정권을 잃었느냐. 그 당시에 물가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레이건한테 정권을 줬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도 물가를 급격히 올려야지만 안정이 된다 그러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말씀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느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를 제가 왜 동계월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하고 미 블링켄 국무장관이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국무부 쪽 사람과 러시아 외교부 사람들이 모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엔이 중재를 했더니만 곡물 수출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언론의 행간에 숨어 있는 게 아니겠는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협상까지 갔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팬데믹인데 인류가 제일 빠르게 백신을 개발한 게 몇 년 만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에 제일 빨리 개발한 거 아닌가요? 이 완전한 백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백신을 에볼라 경우에 3년 만에 발견을 했어요. 개발을 했어요. 보통 인류 역사상 백신 개발에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 기술을 따진다면 저는 한 5년 정도면 개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 수준으로 완전한 거의 완벽한 백신을. 그러면 2020년부터 팬데믹이니까 2025년, 24년, 25년.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팬데믹도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좀 낙관적으로 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좌우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보는데 과학적인 수준을 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까지는 가지 않는다.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3.2% 예상했다가 2.9%로 조금 떨어뜨렸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세계 주요국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저는 핵심은 사실 중국 쪽에 저희들이 지금 중국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키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속에 중국이 지고 있는 것 같다. 숨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어떤 식의 모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강도가 셀지 약할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강하게 오든지 약하게 오든지 안 오든지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인데 이 키는 중국 경제가 어떤 회복의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미중 간의 갈등을 풀어낼 것이냐.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집중하고 있지만 숨어 있는 거는 미국 쪽에서 관점은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서 추적을 해서 살펴보셔야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팬데믹 사태만 가지고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다 고려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지금까지 수많은 17번의 대공황, 대불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중에 12번을 전쟁으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미국 쪽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가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봉합이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는
확률상으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봐야 할 게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세 가지인 것 같네요. 우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합의점을 언제 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백신이 기존에는 15년 정도 걸렸지만 에볼라 때 3년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년 정도면 완벽한 백신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제 팬데믹을 저희가 좀 정복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떤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미중 간의 갈등을 회복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이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시장 뭐 이어서도 뭐 코인까지 이렇게 모두 다 좀 올려놨는데 하지만 이 기간에 이런 자산 시장들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기업들은 활동이나 뭐 소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조금 발생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실물 경제에 비추어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팬데믹이 지나는 한 1, 2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산업 측면에서 이야기는 전기자동차. 아까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LG화학하고 네. LG 솔루션, 네, 2차 전지, LG 솔루션. 배터리,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우주항공산업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고 몇 달 전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독일 쪽에서는 내연기관차는 죽지 않는다. 만약에 제대로 된 기초화학 약품만 개발을 해서 내연기관차에서 뿜어내는 반환경적인 화학약품, 질소, 황산 이런 이산화탄소를 녹여낼 수만 있다면 내연기관이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전기자동차로 갈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조 달러의 규모에 이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로보틱스,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거품이 됐죠.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1990년대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내연기관차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오펙하고 죽여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마불사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실물 경제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 고용 문제, 소득 문제, 산업 구조 조정 문제, 미래 기술 발전 문제, AR, VR 문제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물 경제에서는 산업 구조가 이미 물밑에서는 엄청난 구조적 변화, 사이즈믹 시프트라 그러는데 지각 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마그마가 저 화산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를 못 볼 따름이지 이게 언젠가 폭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폭발한다는 느낌은 지금 가지고 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거든. 전기차가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이러니까 조만간에 드론과 무인 자동차 그리고 컨텐츠 내용들, 소프트웨어, 5G, 웹 3.0, NFT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섞여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겠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로봇들이 건물에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름 프렌치 프라이즈를 튀기고 있고 그죠?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건 대마불사의 시대다. 그러면 이거를 성장주로 보는 시각이 바르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가치주와 성장주를 놓고 우리가 이런 그 전환기,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기축 통화 시스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풍기는 이 시절에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가는 본인의 그 리스크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좌지우지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분은 나는 위험 좋아. 위험을 찾아야지 수익도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성장주에다가 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로봇에 투자.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잭팟이 터지듯이 터질 거 아니겠어요? 주택복권 당첨되듯이. 네. 나는 아이고 이런 거 싫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나는 그냥 사놓고 묻어두고 20년 잊어버리면 지가 오르겠지. 삼성전자 같은 가치주겠죠. 이제 그런 형태의 시장의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시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황을 모으고 시계열 자료로 모아보니까 10년 주기로 어떻다더라, 사이클이 어떻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하나의 경제 논리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을 지금 한 당면 스타카토로 잘라서 보지 마시고 세계 역사의 발전 속에 어떤 과정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가 그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또 넓게 설명을 좀 해주시니까 굉장히 재밌고 더 듣고 싶지만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은 산업이긴 했는데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정말 빠르게 좀 우리 삶으로 당겨온 느낌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갈게요. 이제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단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2년 반 만에 한미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근데 한미 금리 역전과 달러화 강세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자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자금 유출 가속화 가능성에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달러화가 강세를 과연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외화 보유고가 계속해서 비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외화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간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은 없죠. 없죠. 네. 그다음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죠. 없죠. 네.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식한 투자에 그 자금이 단기성이냐 중장기성 자금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한 4,500억 달러 중에서 50% 정도가 단기성 자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하면 투기적 자본이고 또 좋게 해석하면 주식시장이나 단기적으로 돈을 유동성을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날 게 외환 보유고가 갑작스럽게 지금의 50% 수준으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기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그런 통화 수합 300억 달러를 하는 것이 300억 달러 규모 이상이든지 하는 것을 선호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심리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가 안 되면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정치가 경제를 대신하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달러로 바꿔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환율이 이렇게 1,310원으로 오르고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비싸고 싸고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린 상태에서 비싼 가격으로 갖고 와서 그다음에 비싼 가격으로 가격을 팔아야 되는데 1,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900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 플러스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환율이 제대로 한 1,300원이면 적절한데 이게 1,400원까지 가면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도 시장 조절 기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환 보유가 최근에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이지 이게 단기성 투기 자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흐물흐물거리니까 다시 빠지고 나간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선물시장은 세계 2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가지고 외국 큰손들이 매니퓰레이트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의 50% 정도가 단기성 자금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진 않을 것이다. 지금 수출에 대해서 원자재가 오르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주셨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뭐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뭐 제니 옐런이 또 SK와 바이든이 뭐 전일에 SK와 뭐 비대면으로 또 뭐 미팅도 진행을 하고 제니 옐런도 뭐 LG 화학을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 국제 정세나 뭐 글로벌적인 산업 지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실까요? 신체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에 대박이 났거든요. 네, 그렇죠. 수주가 엄청나죠. 어느 분야인지 아시죠? 네, LNG 분야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가 뭐 점유율 2위다, 중국 CATL보다 뒤져 있다 그러지만 중국 시장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위라고 하는 것은 품질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그런 느낌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것이 결점은 결점인데 그것을 배워오고 사서 왔을 때 다른 형태로 개발시키는 응용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다. 최근에 방산업 같은 걸 봐도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래의 어떤 하나의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리더십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전략물자, 앞으로 미래 전략물자 중에서 가장 두 가지가 핵심이죠. 배터리 소재가 되고 있는 소재, 부품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아니겠어요? 네. 근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다 아이러니하게 이념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예요. 대만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렇죠. 이 두 개 나라 중에서 전쟁이 나면 반도체 산업이 멈춰버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4 동맹을 맺자고 하는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생산품을 전부 자국 내에서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도 깔려 있다고 봐요. 네. 점차 저는 앞으로 이제 쇼어링, 리쇼어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미국 쪽으로 가야지만 부품 조달 비율에 따라서 미국산으로 인정이 받는 그런 수출 장점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고려 사항이지 경쟁력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만한 기술력과 능력 그리고 인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조금 궁금한 게 좀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좀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으로 가서 우리의 어떤 그 기술이 좀 유출이 될 가능성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이제 언급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시청하는 분들께서 뭐 당신은 왜 우리 일자리를 다 어떡하고 거기서 뭐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또 발전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언급이 있더라고요.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반도체 같은 모습이죠. 미국은 설계를 하고 우리는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런 식의 인재 배치, 그다음에 회사의 운영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간다고 하는 것은 회사 전체를 옮기라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고 반도체도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반도체, 이 스마트폰, 워치 반도체 다 틀리거든요. 네. 이런 각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은 미국에서 하되 생산은 국내나 제3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투자가 미래의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파운드리 생산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그 방향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혼돈의 글로벌 경제 속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고 미래 투자 지형도까지 저희가 좀 짧게 그려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장입니다. 경제 미래를 선점하는 전략을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 오후 4시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